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그다음에 왜 수학이 중요하는지, 그런 수학을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주제로 제가 한 60분 아니 50분 이내에 그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시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분석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부 샘플 학교 몇 개 학교를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효과적인 수학 관리,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가 신준호 대표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의 구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입시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이 준비할 시기다 라는 주제로 3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부모님들이 시간이 저희가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바로 이어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오신 부분으로 생각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어제 예비 초등부 4, 5, 6학년 했는데 확실히 중학교 1학년 올라오시니까 목소리에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신 거죠. 네. 중학교 3년 내신의 출발, 적응이 곧 성적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올바른 수학 학습법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일부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목차가 4가지예요. 자주 들어볼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냐,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하지만 그거 원인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수학에 올바른 습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딱 포인트만 잡으면 본인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3부에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신준호 대표님께서 왜 수학이 중요한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도 연결이 된다. 수학이 많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부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그런데 오늘 주제로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자, 지금 옆에 모르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같이 좀 친한 분도 오셨는데 옆에는 신경을 안 쓰셨답니다. 오로지 우리 자녀. 그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수포자들이 수학을 처음에 어려워하는 애들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남은 게 그래도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한 반의 고등학교의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수포자예요. 그건 수학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예전에 9등급제에서 6등급, 7등급, 8등급을 그냥 차지하는 애들이죠. 근데 우리 자녀가 그 아이들과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표자들이 고교성 비율로 파악했을 때 왜 기초학년 이달자가 많냐? 그거는요, 가장 큰 이유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수 개념일, 자, 분수하면 부모님들은 나눗셈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분수 개념이라는 바탕으로 제가 주제를 분수로 한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수라는 개념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비례식, 그리고 함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함수나 극한들, 개념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려면요, 이 분수가 제가 하나 비와 비율까지 해서 4분의 1을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들 4분의 1은 분모가 4고 분자가 1이면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을까요? 무수히 많죠. 그죠? 부모가 4면 8분의 2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배우다가 단적인 하나의 가장 쉬운 예로
1대4는 2대8로 하면은 이제 비례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외웁니다. 이제. 뭔 말이죠? 앞에 있는 분수라는 개념에서 원리가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함수예요. 중학교 때 함수나 중고등학교 때 함수 방정식이 결국 분수예요. 부모님들 2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1차 함수의 기울기 배운다 그러면 x의 증가량 대 y의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모분의 분자죠. 그럼 분모를 숫자로 나타내면 애들은 이 개념에서 이해를 해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문자화 시켜버리면 애들은 각각 다른 단어들. 세 단어를 이 과정이라는 분수 개념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분수는 나눗셈, 비례식은 시계묶기, 함수는 공식만 외워서 문제 푼다. 그 말은 뭐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기계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 6학년들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 표가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게 개통도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개통도에 중학교 3학년에 관련된 이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은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기하면 왜 여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데 여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똑같은 거죠.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와 같아요. 원리는 y를 사용하냐 안 하냐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고스란히 고등학교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것 따 나는 새로운 단어를 새롭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예로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 선행을 하게 되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중위권부터 하위권 애들, 중상위권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10명 중에 1명꼴, 10명 중에 8명은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애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연계학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하나 예만 여기 딱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부모님들? 무슨 단어이죠? 무슨 과정이죠? 확률과 통계예요. 지금 현재 문이과 공통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이제는 확률과 통계하면 경우의 수 확률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배우냐면 이 원리는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 2학년 과정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원에서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근데 이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대부분 애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이 과정, 이 과정, 이 과정 난 다 달라. 그때 배우면 돼. 나는 가장 중요한 초등 목차 연계표에서 연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배움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애들이 놀래기는 해요. 제가 지금 경우의 수 설명을 어제 한 반을 설명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에 문제를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동그래져요? 선생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중문제, 고등학교 때는 하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개념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풀었던 문제의 응용 문제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단계들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초등부 때 공부했던 것들이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수학을 다 연계해서 배우게 된다. 새로운 과정은 있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글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가 자, 초등학교 6학년에 최상위 교재에 나오는 최상 문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자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에 나오는 상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전자시판이 막 풀겠는데요. 제가 설명도 좀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좀 하면서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연속된 두 수죠.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자, 얘들아, 애들이 문제 풀이의 수학을 어려워하는 데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공식을 외웁니다. 어떤 공식을 해요? 무조건 없어진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끝만 남아요,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응용시켜버리면 손을 못 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중1 수준이죠. 자, 숫자로 나왔습니다. 이 원리가 뭐가 있나 보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아까는 숫자였죠.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문자로 바뀌었죠. 설명이 어려운가요, 부모님들? 아니죠? 아니면 좀 경직돼 있을 것 같아서. 자, 처음과 끝만 나와요. 처음과 끝. 자,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나왔던 심화 최상위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한 파트의 개념 유형 문제로 이거를 제목을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당시에는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고 그냥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대수 파트에 수열이라는 시그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랬더니 풀이가 좀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풀었던 풀이예요. 숫자 똑같죠. 그 다음에 단계가 유형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뭐를 씌워요?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무조건 단순 암기로 푸는 애들은 무조건 없어져. 그럼 선생님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머리를 써요? 여기가 1 차이 나지 않게 얼마 차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 차이 나도록, 3 차이 나도록. 그러면 없어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손을 못 댈 수 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의 공부의 습관,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수록 이게 좋은 점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지금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우리 고집이 센 애들이 있어요. 특히 한 번 자기가 푼 풀이는 더 이상 보지 않는, 다른 풀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 책에 나오는 부모님들 문제집이나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이 풀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풀이 과정은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를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에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풀이를 썼던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유형 문제를 만들어내면 얘들아 이런 풀이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풀지만 이거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다. 너 이 풀이로 풀지 말고 이걸로 한번 풀어보자. 그랬더니 얘는 우리 친구는 공통수학원의 한 파트를 지금 공부를 스스로 한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가르쳐도요? 중학교 과정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풀이가 너무 긴 애들이 있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푸는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장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학교 시험이나 정말 전쟁터 나갔을 때 시간 싸움에서 집니다. 왜냐면 너무 불필요한 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특히 학원에서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을 애들에게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한 가지의 고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풀이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풀이가 여러 가지 풀이냐면요. 지금은 제가 대부분 대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정식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 확장되면 함수예요. 그럼 함수는 뭐를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프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부분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학을 왜 어려워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각각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거다. 쉽게 얘기 드리면요.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들이나
쉬운 문제를 푸는 것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과정들이 중고등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우는 그 개념들을 철저히 잘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 단순 개념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논리적 개념,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뀐다. 그게 대부분 수능에서 말하는 수능형 문제, 킬러 문제, 그 다음에 두 단원을 섞어서 내는 문제들. 그러한 부분의 연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대학 입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 보내실 거죠, 부모님들. 그죠? 우리 애들이 원하는 과에, 인기학과에, 그 다음에 명문대를 보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겁니다. 근데 수학이 전반적인 비중이 높아요. 자, 대부분 정시에서 오늘 수능을 보는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표준 점수가 다 틀려요. 지금 고3 애들. 자,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면 같은 90점을 맞더라도 높은 점수를 배정을 받아요. 하지만 대학 원서 입시를 쓰게 되면 정시 전형 비중이 인문은 수학 비중이 30-40%를 높게 보는 거예요. 더. 그리고 자연계에는 35에서 45%. 나는 꼭 엄마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40-50%까지 크기 때문에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 그 다음 수학 한 과목만 잘해도 우리 3부에서 신유로 대표님이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을 자, 이 부분은 대학 입시하고 연결되어 있다. 3부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수학을 잘하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초등부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시험의 학교별 형태를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시험지 입수되면 시험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와 연결된 공부가 거의 없습니다. 단원을 배우면 그냥 단원평가. 수행평가도 선생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알려줘요. 그런데 그 수행평가가 문제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 초등학교는 자 최상위 교재나 어떤 교재를 복사해서 그대로 주더라고요. 그냥 풀어보라.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런 형태들. 그런데 중고등부에 오게 되면 뭐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필고사는 시험 자체에 조건이 해석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우리 수원 쪽의 지역의 수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흔히 얘기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나는 우리 학교 수학 100점 맞았어. 칭찬해 주죠. 하지만 이게 아이의 객관적인 중학교 성적인 거지 지금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그냥 가볍게 이런 형태로만 공부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중학교 때도 이렇게 되는 공부하는 애들은 나는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잘 풀고 내가 알고 있는 교재로 그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첫 입학해서요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점수를 수학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은 점수에도 이제 영향을 한다. 뭐 때문에요? 수행평가, 수업수행. 수행평가가 중등부부터 올라오게 되면 몇 프로씩 아시죠? 한 학기에. 지필고사, 수행평가가 대부분 1:1 비율입니다. 지필 50, 수행 50. 그래서 수행은 언제 보냐면 지필고사 2-3주 전에 봐요. 그래서 초등부는 대부분 담임 선생님 재량 하에 근데 중고등부에 오게 되면 계획적인 지필고사 수행평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초등하고 중학교 다른 점이 그 다음에 사고력. 우리 초등부 어머님들께서 이 설문조사에 신청하실 때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이 열풍인데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긴 문제 나오면 풀이를 어려워하는데 자 사고력이 꼭 필요하나요? 지금도 시켜야 되나요? 근데 지금 교재는 예전에 전에 교재의 구성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을 때는요 사고력 수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뭐 벡터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사고력 수학도 많이 했는데 교재 선정할 때요 지금은 잘 돼 있어요. A형, B형,
스토리텔링, 사고력,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이런 식으로 교재 자체에 그런 문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의 사고력은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요. 어려운 최고난도나 경시를 풀어내는 부분으로 사고력을 접근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사고력을 접근하려면 요겁니다. 스스로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 문제를. 자, 부모님들 애들이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거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거 아니에요? 계산 실수? 맞죠? 두 번째는 그렇게 식을 쓰라니까 암산으로 푸는 애. 그죠? 저도 아빠 엄마를 지나서 그런지 그런 부모님 마음하고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아라.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지만 네가 생각한 거를 써보라고. 그게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길게 쓸 필요는 없다.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근데 막혀 중간에. 그러더라도 중간 풀이가 막히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써보자. 그래야 수학이 실력이 생각하는 사고가 늘어나서 풀이가 체계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냥 사고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방학 때 뭐를 많이 시키시죠? 책 읽으라고 막 시키죠. 근데 책을 읽는데 애들이 와서 물어보죠. 이거 엄마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물어보는 것들을 애들이 스스로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학이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 사고력은 이 바탕입니다. 요즘 사고력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이라고요? 생각한 거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중고등부에서 수행평가와 서술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요. 초등부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되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부모님 또 아버님께서 괜찮아. 중학교 올라가서 천천히 시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애들 힘들 것 같아서. 근데 그 사고는요. 그냥 바로 한 번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과의 대화도 필요하고요. 아이가 표현하는 말 표현. 그거를 글로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사고를 키우는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지금 한번 파악해보세요.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지금 심화를 하고 있다. 초등학생이. 그러면 이 학생은 개념도 높고 선행과정의 이해도 높습니다. 기본 실력적인 건 꾸준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당연히 심화 사고력 이 부분이죠. 근데 되게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 이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중위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완전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위권 애들은. 그러려면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문제 전후, 다양한 문제 풀이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공통점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에 눈에 띄세요? 자, 심화 과정에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 식변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요. 그래프가 주어져요. 그러면 중난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수 문제를 그림이 없고 그래프가 없고 모양이 없고 그냥 다음 무엇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상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조건 하나 빠뜨리죠. 그건 상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애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은 수학이 기본 개념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께 꼭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걔들은 엉덩이 싸움에서도 본인들이 책상과 엉덩이하고 싸우면 져요. 그죠? 앉았다 일어나면 공부하러 들어가 그러면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매일, 짧게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수학 공부를 하게 하게끔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학하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많은 걸 시키면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각각의 레벨에 맞게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지 한 가지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럼 목요일이면 우리 학원에 하목토반이 수업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요즘 애들의 공부하는 자, 습관적인 게 뭐냐면 오늘 학원에 갔다 오면 가방을 놓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서 뭐 하죠? 내일 영어 숙제합니다. 맞죠? 학교 수학 숙제나 뭐 점검할 거 있으면 합니다. 수학 숙제는 언제 하죠? 이제 전날이나 아니면 학교 끝나고 그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열심히 이 중위권 공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개념을 이해시켜놓고 다양한 문제 풀이법을 했더니 이틀 만에 잊어버린 겁니다. 이틀 만에 잊어버린. 이 부분은요. 하위권 애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권이나 중위권. 상위권 애들은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뭐 해서 보내는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그날 보내고 그날 숙제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그럼 걔들은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요.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되게 애들이 가서 뭘 많이 하냐면요. 부모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 있었죠. 계산 실수 많이 한다. 왜 많이 할까요? 본인 스스로 패턴을 못 찾은 겁니다. 요거를 못한 거예요. 뭐죠? 오답노트. 오늘 학원 끝나고 와서 학원에서 배웠던 테스트 문제라든가 틀린 문제들 있죠. 그거를 다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자기의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답노트 한번 쭉 훑어보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오답노트의 중요성이 고3 애들이 오늘 수능 보면 재수생, N수생들이 수능을 보면요. 오늘 전날에, 어제 전날에 뭘 봤냐면 지금까지 틀린 거에 오답노트를 쫙 펼쳐보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습관적으로 틀리는 실수의 경향이 뭔지, 패턴이 뭐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꾸 계산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스스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부분에서 꼭 덧셈, 뺄셈, 기호나 조건을 잘 못 보는구나.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얘들한테 얘기해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숙제는 내일 한지 얼정, 오늘은 오늘 배운 거에 틀린 거를 네 스스로 다 정리해라. 그게 오답노트입니다. 그걸 시키잖아요. 아이의 실수하는 경향이 확 줄어들어요. 그걸 알아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많이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자, 실제로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얘 지금 맞았어요. 수업 교재예요. 왜 수업 교재를 맞는데 테스트 되면 틀릴까요? 환경 탓입니다. 얘는 선생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나 누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교과서 학원 교재 가지고 와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알려줘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 이거 문제 못 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이거 시험에 우리 이런 거 안 나와. 우물안 개구리로 키우는 것이다. 자, 이 문제를 해서 얘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보면 숫자는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 좀 찾으셨어요? 다른 점 하나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림 모양을 바꿨죠. 그림 모양을 바꿔서 얘는 시험을 냈더니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가서 저녁에 얘가 스스로 이걸 찾아내요. 문제를 이해를 부족했다. 그럼 얘는 테스트 문제만 보고 찾은 게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와 책에 있는 문제를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오답노트 쓴 거를 봤더니 그림까지 그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녹여내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러니까 얘는 실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이
이 학교에서 도형 문제는요, 상문제냐 하문제냐는 한 줄 차이예요. 이 그림에는 이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선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 선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냐면 모래시계,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가 나비넥타이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나비넥타이. 그러면 평행선 이용해서 널 금방 찾아내야 돼요. 왜? 눈에 띄니까 그거.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증명해 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선생님과 담임이 개념 이해 부족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바라본 시각이 잘못됐구나.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주의해서 푸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 예를 더 드려드릴게요. 자, 이게 인근의 중학교에서 나왔던 2학년 2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답이 나왔어요. 심한 문제.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얘 맞았어요. 그럼 똑같죠? 똑같죠? 혹시 여기서 뭐 발견한 거 있으십니까? 이 친구는요, 기발하게 맞췄습니다. 어차피 전쟁터에 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그러면서 자음, 모음, 숫자를 다 적은 다음에 200의 답이 1로 나와서 맞은 겁니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학교에 가서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큰 애가 대평중 다닐 때요. 그러니까 지금 그로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래됐습니다. 대평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전날에 직전 대비라는 보강을 해요. 직전 대비 보강할 때 마지막, 그 당시엔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10점짜리였어요. 그러면은 대개 대평중학교 수학 시험 패턴이 나와요. 이 시험은, 이 학교 시험은 이게 지금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한 10문제 정도 난이도 있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애들을 줘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 명 맞은 줄 아세요? 제가 담당했던 20명 중에 2명 맞았어요. 애들 20명이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두 명은 완전 소름이 돋았고 나머지 18명은 소름 돋았다 끝나버렸대요. 왜? 풀이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안 보고 시험을 준비하면 진짜 전쟁터에 가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시험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평상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겁니다. 문제를 학원에서 풀었다고 해서 결국 이거예요. 시험에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개념을 전부 이해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인 문제풀이 위주로 그냥 암기식으로 문제 푸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잠깐 봤을 때는 이 순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간 싸움에서 절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법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대입하거나 어렵게 풀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를 못해서 서술형을 막 못 푸는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풀이들.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고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겁니다. 요약해드리면요. 실력 계속 키우고 싶죠. 우리 상위권 유지하고 싶죠, 부모님들. 그 다음에 수학이 쉬워지고 성장하고 싶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2가지만이라도 알고 가시면은 저는 충분히 애들이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날 끝난 거는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요. 그래야 자기만의 실수 패턴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수학은 연계학습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학을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3번째는요. 사고는 생각하는 거를 그냥 끝생면 안 되고 분명히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거를 풀이 과정에 녹아내라. 아무리 쉬운 문제를 식쓰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점은 그냥 아이들이 문제 푸는 많은 문제만 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시간에 주어진 제한도 없이 그냥 계획적이지 못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패턴대로 그리고 오늘 집에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들은 그날 정리를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이에요. 습관만 잘 잡아주면요 우리 아이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 38인 수학생각은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짧게 우리 38인 수학생각은 또 재원생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간략하게 뭐 4학기 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1과정, 2과정, 교재 중심, 과정별 중간평가, 취향유형, 오답유사 클리닉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들을 그거를 유사로 클리닉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잖아요. 자, 교재검사는 무조건 100%고요. 요겁니다. 자,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애들이 카톡으로 숙제 보내는 거 보셨죠? 이게 저희는 공부 습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1대1로 수업 시간에 한다면 우리 30반의 수학생각만의 과제검사는 아이들 습관을 제대로 잡는 그러니까 전날에 숙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학원 오기 전부터 숙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애들은 20문제가 숙제라고 생각이 들면 10문제 정도만 제대로 풀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만 풀고 끝내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제나 학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개인별로 카톡으로 다 받습니다. 우리 중등, 초등부, 중학교 선행하는 애들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요. 그럼 빠른 정답 주고 아이들이 채점한 다음에 재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풀이의 효과는 자기가 실수로 틀렸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런 식의 학습을 저희가 항상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스트해서 어떤 문제들로 테스트를 하냐면 전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질문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수작 온라인 AI 학습 시스템의 솔루션이거든요. 3,569가지 5단계 4가지 인지 경영으로 아이들을 주관식으로 전일 수업 최다 질문 문제를 계속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자, 요거죠. 부모님들 혹시 애들 정답 입력하는 거 보셨죠? 이게 또 하나의 공부하는 패턴을 잡아내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로 하게 되면 맞은 문제 중에 이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학원에서는 풀어서 맞았는데 학원 시험이라든가 학교 시험에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저희는 4가지로 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은 애는 정답에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정답, 부분 오답, 오답. 부분 정답은 뭐냐면 맞았지만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부분 오답만 쫙 이 아이의 학습 이력을 조사해서 부분 오답되어 있는 것들만 클릭하게 되면 이 아이는 맞았지만 이해가 안 된 문제를 클릭으로 복습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부분 오답은 뭐냐면 스스로 맞춘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부분 오답이 없을수록 좋은 거죠. 왜?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잦은 실수로 인한 다시 재풀이해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타인지 정보를 받으면 이게 우리 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입학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통도예요. 아이가 지금 공부한 것들이 전부 여기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29문제 중에 86.2% 공감과 이체는. 근데 여기는 48문제 공부했는데 60.4%.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 문제의 유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애들을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화면 보시는 그대로 합습 이력을 추적하여 세부 유형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오답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자, 제가 한 1분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송림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 요게 이제 몇 개 학교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단위 재량으로 이렇게 지금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자, 이제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수행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번 시험에 한 학기에 50% 정도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애들 이걸 공지를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섞여요, 문제를. 이제 문제를 자 A형 문제와 B형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게 되면 저희는 학원에서 개별 시간에, 이건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요. 담임선생님의 개별 시간에 이렇게 빈 용지를 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게 수행평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실전 문제, 교과서 유형, 3차는 이제 파이널. 그러니까 1차 교재는 뭐냐면 실전 문제, 말 그대로 인근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것 중에 가장 우리 학교와 적중률이 높은 것들을 1회부터 레벨별로 15회, 20회까지. 그리고 교과서는 인근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유형 중복되는 것들을 교과서로 다 만들어서 저희가 시험 대비를 그렇게 중고등부는 다 진행합니다. 이 문제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시중에 있는 교재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수작이라는 우리 학원 온라인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는 솔루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수학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원생 부모님들께서는 선파는 그물망처럼 철저히 관리한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좀 약해서. 맞죠? 네. 제가 억지로 이렇게 유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38의 학습법입니다. 애들한테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참고로 이거 설명의 자료집에 이게 있으니까 겨울학기 일정하고 혹시 우리 오늘 3부까지 설명 잘 들으신 다음에 역시 38이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위에 추천해도 상관없겠어 라고 하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2부 3부 남아있으니까요. 좀 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